옛날 어느 상골 마을에 맑은 물이 흐르고 사방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아늑한 곳에 김대감이라 불리는 덕망 높은 분의 기와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봄이면 진달래가 붉게 피어나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물결치는 풍요로운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김대감의 집은 소슬대문이 높고 담장이 길게 뻗어 있어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큰 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그 집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를 보며 오늘도 대감님 댁이 평안하구나 생각하며 마음을 놓곤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대감님의 올곧은 성품을 닮은 소나무들이 정갈하게 심겨 있었고, 안차의 뒤뜰에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맑은 샘물이 소사나 집안의 기운을 더욱 맑게 해주었습니다. 김대감 댁 안주인인 명주 A씨는 본래 타고난 성품이 비단결처럼 곱고 부드러워 아랫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거나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는 선비 집안에서 자라나 예의가 바르고 말수가 적었으며 늘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모든 복을 다 주지는 않는 법인지 명주 A씨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오면 방 밖으로 나가는 일조차 힘겨워하며 안방 아랫목을 지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마치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처럼 애처로워 보여 대감님은 물론이고 집안의 하인들까지도 늘 마님의 건강을 염려하며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이 평화로운 대감님 댁에는 월선이라는 이름의 젊고 영리한 하녀가 한 명 있었는데, 그녀는 또래 하녀들 중에서도 유난히 눈치가 빠르고 손끝이 야무져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곤 했습니다. 월선은 훤칠한 키에 이목구비가 뚜렷하여 촌부의 딸 같지 않게 자태가 고왔으며 무슨 일을 시키든 두 번 말할 필요 없이 척척 해내는 통에 안방마님인 명주 A씨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른 새벽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으며 마님이 드실 탕약을 다릴 때도 정성을 다해 부채질을 하며 약탕기 앞을 지켰기에 집안의 어른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월선 또한 자신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인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목소리를 높이며 대장 노릇을 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던 어느 날, 월선은 마님의 방을 청소하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섰다가 묘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난초 향기가 감돌고 있었고 바닥에는 기름을 먹인 장판이 거울처럼 반질반질하게 윤기를 내며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걸레를 든 손을 잠시 멈추고 방 한구석에 놓인 자개장과 비단 병풍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그것들은 그녀가 머무는 행랑채의 거친 흙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급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님이 덮으시는 비단 이불의 끝자락을 손가락으로 살짝 문질러 보았는데 그 감촉이 너무나 부드러워 마치 구름을 만지는 듯 했습니다. 순간 월선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부러움과 함께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월선은 평소 자신이 마님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아파서 누워만 있는 마님의 모습이 때로는 안타깝기도 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함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거친 무명옷 한 벌 얻어 입기가 힘든데 마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저토록 고운 비단옷을 입고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구나 하며 입술을 잘근 깨물었습니다. 물론 마님이 그녀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박하게 구는 것은 아니었지만 월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자신도 저 자리에 앉아보고 싶다는 위험한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약 안방마님이 된다면 이 집안을 훨씬 더 활기차고 윤택하게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대감님께서 출타하셨다가
귀한 손님을 모시고 오신다는 정갈이 와서 집안이 분주해졌을 때 월선의 솜씨는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부엌 하녀들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여 다과상을 준비하고 손님들이 머물 사랑채의 군부를 지피게 했으며 곳간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꺼내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마치 안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3월 할멈이라는 나이 지긋한 친모가 그런 월선을 보며 월선아 너무 설치지 마라. 네가 할 일과 윗분이 할 일은 엄연히 다르단다. 라고 점잖게 타일렀지만 월선은 겉으로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 속으로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녀는 늙고 굼뜬 3월 할멈보다는 젊고 빠릿빠릿한 자신이 이 집안의 살림을 더 잘한다고 자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명주 A씨는 월선을 조용히 안방으로 불러들여 고생했다며 자신의 머리꽂이 하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것은 옥으로 만든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비녀였는데 월선은 그것을 받아들고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도 속으로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님이 주는 물건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치 먹다 남은 떡을 던져주는 듯한 기분이 들어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월선은 방으로 돌아와 그 비녀를 자신의 머리에 꽂아보고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비추어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월선은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젊음이 넘쳐 흘렀고 옥비녀가 꽤나 잘 어울려 보여 스스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꾸미면 마님 못지않은 귀부인 태가 날 텐데.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씨는 점점 더 매서워졌고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워졌습니다. 하녀들은 찬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하고 걸레를 빨아야 했기에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지고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월선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해도 차가운 우물물 앞에서는 손을 호호 불어가며 언손을 녹여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월선은 안방의 따뜻한 온기를 떠올리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훅 끼쳐오는 그 따스하고 향기로운 공기는 바깥 세상의 혹독한 추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것이었기에 월선에게 안방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꿈꾸는 낙원이자 정복하고 싶은 성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언젠가는 자신도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고 고운 분을 바르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명주 A씨의 병세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조금 더 깊어졌고 기침 소리가 밤새도록 그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대감님은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하고 비싼 약재를 구해왔지만 마님의 몸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탕약을 들고 안방을 드나들 때마다 헬쑥해진 마님의 얼굴을 보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렇게 약한 몸으로 어떻게 이 큰 집안을 건사하겠어. 차라리 내가 나서는 게 대감님을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님이 기침을 하느라 힘들어할 때 등을 두드려주면서도 자신의 손에 닿는 마님의 앙상한 등뼈를 느끼며 자신의 건강함을 은근히 과시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월선은 점점 대담해져서 마님이 잠든 사이에 마님의 화장대 앞에 앉아보거나 마님의 옷장을 열어 비단 치마들을 눈으로 훑어보곤 했습니다. 옷장 가득 차곡차곡 개어있는 형형색색의 비단 옷들은 월선의 눈을 멀게 할 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붉은색 비단 저고리를 꺼내어 자신의 가슴에 대어보기도 하고 남색 치마를 펼쳐 허리에 둘러보는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인기척이 들리면 화들짝 놀라 제자리에 돌려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콩닥콩닥 뛰었지만 그 스릴과 긴장감은 오히려 그녀의 욕망을 부추기는 꼴이 되었습니다. 마치 금지된 장난을 치는 아이처럼 월선은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즐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대감님께서는 서재에서 글을 읽으시다가 차를 찾으셨고
마침 마님이 편찮으시어 월선이 직접 찻상을 들고 사랑채로 가게 되었습니다. 월선은 평소보다 머리를 더 단정히 빗고 옷매 무쇠를 가다듬은 뒤 떨리는 마음으로 찻상을 받쳐들고 사랑채 마루에 올랐습니다. 대감님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으신 채 차 한 모금을 마시고는 차 맛이 좋구나. 네가 달인 것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월선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예, 대감마님. 마님께서 편찮으시어 제가 정성을 다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라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감님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월선을 바라보시며 기특하구나. 안 사람이 아파 집안일이 소홀해질까 걱정인데 네가 있어 다행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짧은 칭찬 한마디가 월선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대감님의 칭찬을 들은 날, 밤 월선은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행랑채의 좁고 딱딱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낮에 들었던 대감님의 목소리를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내가 있어 다행이다라는 그 말이 마치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뜻인 양 착각하며 그녀는 상상의 나라에를 펼쳐나갔습니다. 자신이 안방마님이 되어 대감님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며 집안 하인들을 호령하는 모습을 그리며 혼자서 얼굴을 붉혔다가 웃었다가 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다른 하녀들이 한심하게 느껴졌고 자신은 저들과는 다른 운명을 타고났다고 믿고 싶어졌습니다. 달빛이 문틈으로 스며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빛보다 더 서늘하고 탐욕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월선의 행동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하녀들에게 일을 시킬 때 전보다 더 엄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고 자신의 일은 슬쩍 미루면서도 생색은 더 크게 내곤 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도 맛있는 반찬이나 귀한 식재료가 있으면 슬쩍 따로 챙겨두었다가 자신이 먹거나 마님상에 올릴 것을 자신이 먼저 맛본다는 핑계로 입에 넣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으니 이 정도 대우는 받아도 된다고 합리화했습니다. 하녀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월선은 그저 자신을 시기해서 그러는 것이라 여기며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안방이라는 목표만이 보일 뿐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3월 할멈은 그런 월선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수십 년을 일해온 3월 할멈은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희한이 있었습니다. 할멈은 월선이 마님의 빨래를 거둘 때 옷감을 쓰다듬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음을 보았고 대감님이 지나가실 때 월선이 보내는 시선이 한여의 분수를 넘어서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어느 날 3월 할멈은 부엌 뒷문에서 월선을 불러 세워 조용히 말했습니다. 월선아, 사람이 위를 쳐다보며 사는 것은 좋으나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이다. 내 본분을 잊지 말거라. 할멈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으나 월선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할멈 걱정도 팔자시네요.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하며 퉁명스럽게 대꾸하고는 획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월선은 마님이 드시는 보약을 다릴 때도 전과는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마님이 빨리 쾌차하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정성껏 다렸으나 이제는 이 약을 먹어도 낫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보다는 이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프면 내 기회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사악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마님이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끔찍한 생각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떨쳐버리려 애썼지만 한번 싹튼 어두운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가슴속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점점 더 몸집을 불려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월선의 태도는 더욱 대담해져 이제는 마님이 부르셔도
즉시 대답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거나 마님이 시키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마님이 오늘은 날이 차니 방에 불을 조금 더 떼라고 하시면 월서는 뗄감이 부족하니 아껴야 합니다 라고 둘러대며 제 고집대로 하곤 했습니다. 명주 A씨는 워낙 마음이 약하고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분이라 월선의 그런 행동을 그저 집안 살림을 걱정하는 충정으로 여기고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하며 오히려 월선을 두둔해 주었습니다.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수록 월선의 기고만장함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고 그녀는 자신이 이미 이 집안의 실질적인 주인이나 다름없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마당에 첫눈이 내리던 날 김대감 댁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기와 지붕 위에 소복이 쌓인 눈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장독대 위에도 하얀 눈 모자가 씌워져 정겨운 모습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월선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치우는 하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재촉했고 자신이 춥다는 이유로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다른 하녀들에게 일을 떠넘겼습니다. 어머 월선 언니, 왜 이렇게 짜증이야? 어린 하녀 하나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월선은 시끄러워. 너희가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잖아 하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예전에 상냥하고 싹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도끼 어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월선은 안방 문 밖에서 대감님과 마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대감님은 마님의 손을 잡고 부인 건강이 좀 나아져야 할 텐데 걱정이요. 내년 봄에는 함께 꽃구경이라도 갈 수 있으면 좋겠소 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님은 힘없는 목소리로 송구합니다, 대감님. 제가 덕이 부족하여 대감님께 근심만 끼쳐드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던 월선은 질투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덕이 부족한 것은 맞지. 나처럼 건강하고 지혜로운 여자가 옆에 있으면 대감님도 훨씬 편안하실 텐데.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안방에 문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두 분의 그림자가 다정해 보일수록 월선의 가슴속에는 찬바람이 윙윙거리는 듯 했습니다. 월선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늘이 져 보였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옛말을 그녀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이미 눈앞에 어른거리는 부귀영화의 환영을 떨쳐버리기에는 그녀의 욕망이 너무나 커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훔쳐온 마님의 자투리 비단 천을 꺼내어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매끄러운 감촉이 그녀를 위로하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기다려라, 언젠가는 이 천조각이 아니라 온전한 비단옷을 입고 저 안방의 주인이 될 테니. 월선은 비단천을 얼굴에 비비며 섬뜩한 다짐을 했습니다. 밤이 깊어 온 세상이 잠든 시간, 김대감 댁의 담장 너머로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어대었고 마당의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를 부대끼며 기괴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월선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눈을 감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자리를 넓히고 마님을 밀어낼 수 있을까 하는 궁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꾸미고 있는 계획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짓인지 깨닫지 못한 채 마치 불을 향해 날아드는 불나방처럼 파멸의 길로 한 걸음씩 내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선은 평소보다 더욱 부지런을 떨며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님의 세수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님은 밤새 기침을 많이 하셨는지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월서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마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푹 쉬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마님이 약해질수록 자신이 집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수건을 물에 적셔 마님의 손을 닦아드리면서 자신의 손이 마님의 손보다 훨씬 크고 힘있게 느껴지는 것에 묘한 우월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김대감 댁의 가을은 저물어가고 겨울의 문턱에서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화롭고 풍요로워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하녀 월선의 그릇된 욕망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는 불행의 그림자를 눈치챈 것은 오직 늙은 사멀 할멈과 마당을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바람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안방의 문고리가 덜컹거리며 소리를 내는 것이 마치 앞으로 닥칠 소란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겨울의 찬바람이 문풍지를 더욱 거세게 흔들던 어느 날, 김대감 댁의 기와 지붕 위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어두웠고 마당을 쓰는 하인들의 빚을 소리마저 평소와 달리 위축된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안방마님인 명주 A씨의 병세가 깊어짐에 따라 집안의 활기는 점차 사그라들었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하녀 월선의 드높아진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안채와 사랑채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 된 양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님께서 잠시 집을 비우시는 날이면 월선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 늙은 하인들조차 그녀의 서슬 퍼런 눈초리를 피해 다녀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월선은 마님이 기침으로 밤잠을 설치고 나면 다음 날 늦게까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아침 문안 인사를 오는 다른 하인들을 안방 문 앞에서 가로막고 돌려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님께서 지금 막 잠이 드셨으니 깨우지 마라. 필요한 용무는 내게 말하면 내가 나중에 전하겠다. 월선은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하며 안방 문고리를 굳게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월선의 태도가 어딘가 건방지다고 느꼈지만 마님의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에 눌려 감히 토를 달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월선은 안방과 바깥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 마님의 눈과 귀를 서서히 가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부엌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점심상을 차리던 어린 하녀가 실수로 국그릇을 엎지르자 월선이 달려들어 불호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칠칠 맞은 거사 귀한 그릇을 깨면 네가 몸으로 때우기라도 할 테냐. 마님께서 아끼시는 그릇인 줄 모르고 함부로 다루다니. 월선의 고함 소리는 담장을 넘을 정도로 컸고 어린 하녀는 파랗게 질려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사실 그 그릇은 평범한 사기 그릇이었고 마님이 특별히 아끼는 물건도 아니었으나 월선은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더 크게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서 나무를 다듬던 사멀 할멈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쥐뿔도 없는 것이 주인 행세를 하려더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나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 여겨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월선의 대담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 이제는 대감님과 마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위험한 장난까지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대감님께서 마님의 안부를 물으시며 오늘은 좀 어떠신가? 내 들어가서 말벗이라도 해드려야겠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그때 월선이 급히 앞을 막아서며 짐짓 곤란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대감마님, 송구하오나 마님께서는 지금 심기가 매우 불편하시어 혼자 있고 싶어 하십니다. 몸이 아프시니 만사가 귀찮으신 모양입니다.
나중에 기운을 차리시면 그때 뵙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감님은 월선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아내가 자신을 귀찮아한다고 오해하여 섭섭한 마음을 안고 사랑채로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사실 마님은 대감님이 오시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반대로 월선은 안방으로 들어가 마님께 거짓말을 속삭였습니다. 마님 대감마님께서는 오늘 친구분들과 약주를 드시느라 바쁘셔서 안채에는 들르지 못하시겠답니다. 몸도 편찮으신데 신경 쓰지 마시고 약이나 드세요. 마님은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쓸쓸한 표정으로 벽을 향해 돌아 누웠습니다. 남편이 아픈 자신에게 무심해졌다고 생각하니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천성이 착한 마님은 누구를 원망할 줄도 몰라 그저 속으로 삭힐 뿐이었습니다. 월선은 두 분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두 분 사이가 소원해질수록 그 틈새를 파고들 자리가 넓어질 것이라는 사악한 계산이 맞아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님의 식어가는 가슴을 보며 묘한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어느새 김대감 댁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하러 나온 아낙네들은 방망이질을 멈추고 삼삼오오 모여 쑥덕거렸습니다. 자네 그 소리 들었나? 김대감 댁 안방마님은 허수아비고 그 집 하녀 월선이가 안주인 노릇을 한다며. 그러게 말이야. 지난번 장날에 보니까 월선이가 비단신을 신고 나왔던데 그게 어디 하녀 신분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인가. 대감님이 첩으로 드린 게 아니냐는 말도 있어.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월선이 대감님의 아이를 가졌다는 둥, 마님이 곧 쫓겨날 거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대감님과 마님만 까맣게 모른 채 집안에는 먹구름이 잔뜩 낀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온 사멀 할멈은 이런 분위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이 집안에서 일하며 대감님이 장가드시는 모습부터 마님이 시집와서 고생하시는 모습까지 모두 지켜본 산증인이었습니다. 할멈은 월선이 단순히 철이 없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시커먼 야욕을 품고 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놔두면 집안을 말아먹을 연유로구나. 할멈은 굳은 결심을 하고 월선을 따로 불러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인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사멀 할멈은 월선을 부엌 뒤편에 장독대로 불러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장독대 사이를 윙윙거리며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월선은 귀찮다는 듯이 입술을 삐죽거리며 장독대로 나왔습니다. 할멈, 이 추운 밤에 무슨 일로 불렀어요? 내일 아침에 해도 될 이야기를 굳이 지금 해야 해요. 월선의 말투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고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3월 할멈은 그런 월선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났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월선아, 내 너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처신 때문이다. 요즘 내 행동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어. 남의 옷을 입는다고 그게 내 옷이 되는 줄 아느냐. 할멈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뜨끔했으나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저는 마님이 편찮으셔서 집안일을 대신 챙긴 죄밖에 없어요. 3월 할멈은 한숨을 푹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집안일을 챙기는 것과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네가 마님의 장신구를 탐내고 대감님과 마님 사이를 오가며 말을 옮기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고 분수에 넘치는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자리로 돌아가거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하는 마지막 충고다. 할멈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으나 이미 욕망의 눈이 먼 월선의 귀에는 그저 늙은이의 잔소리나
질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월서는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할멈이나 잘하세요. 저는 제 할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상관 마시고요. 나중에 제가 잘 되면 그때 가서 딴소리나 하지 마세요. 월서는 3월 할멈을 뒤로 하고 획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꽂히는 할멈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져 걸음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월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심장이 쿵쿵거려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늙은이가 눈치는 빨라가지고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분한 마음이 솟구쳤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속마음을 들켰다는 사실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월서는 그 불안감을 덮어버리기 위해 더욱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는 거야. 내가 안방마님이 되면 저 늙은 할멈부터 내쫓아버릴 테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며 섬뜩한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월선의 행동은 더욱 교묘하고 은밀해졌습니다. 3월 할멈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그녀는 겉으로는 공손한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마님을 극진히 모시는 신용을 하고 대감님 앞에서는 조신하게 행동하며 꼬리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마님의 물건에 손을 대고 하인들을 쥐잡듯이 잡으며 자신의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그녀는 특히 마님이 드시는 음식에 장난을 치기 시작했는데 입맛이 없다며 죽을 찾는 마님에게 소금을 잔뜩 넣은 짠죽을 올리거나 식어 빠진 국을 내어드려 마님의 심기를 어지럽혔습니다. 마님이 음식이 왜 이리 짜냐고 물으면 월서는 요즘 소금이 귀해 아껴 쓰느라 그렇습니다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둘러대곤 했습니다. 명주의 씨는 몸이 아픈 탓에 미각마저 둔해졌나 싶어 자신의 탓을 하며 억지로 음식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이 불편해져 더욱 식사를 못하게 되었고 날이 갈수록 몸은 삐쩍 말라만 갔습니다. 반면 월서는 부엌에서 몰래 고기를 굽고 기름진 음식을 훔쳐 먹어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랐습니다. 누가 봐도 안방마님은 병든 촌부 같고 하녀 월서는 귀한 집 따님 같아 보이는 기이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안을 방문하는 손님들조차 월선을 보고 이댁 며느님이신가 하고 착각할 정도였으니 월선의 기고만장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오해를 즐기며 아니요, 저는 그저 이댁의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라고 내숭을 떨었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대감님의 먼 친척되는 고모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고모님은 눈썰미가 매섭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분이었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음을 단박에 알아차리셨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굴러다니고 장독대의 항아리 뚜껑이 비뚤어져 있는 등 살림이 엉망인 것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고모님은 안방에 누워있는 명주 아씨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혀를 차시더니 밖으로 나와 월선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내 인연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마님이 편찮으시면 아래 것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단속을 해야지. 마당꼴이며 부엌꼴이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냐. 고모님의 호통소리에 월선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갑자기 웬 늙은이가 나타나서 난리야 하며 불만을 삼켰습니다. 고모님은 월선의 화려한 옷차림과 기름진 얼굴을 훑어보시더니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하녀 주제에 옷차림이 분수에 넘치게 화려하구나. 내 주인이 병석에 누워있는데 너는 얼굴에 기름이 좔좔 흐르니 네가 주인의 고혈을 빨아먹는 거머리가 아니고 무엇이냐. 고모님의 지적은 정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월선은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지만 대감님이 옆에 계시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급히 무릎을 꿇고 거짓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억울합니다. 저는 밤낮으로 마님을 간호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붓기가 빠지지 않아 그렇습니다. 옷은 마님께서 고생한다고 옛날 옷을 하나 내어주신 것인데 어찌 그런 험한 말씀을 하십니까? 월선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고모님은 잠시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워낙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통에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곁에서 지켜보던 3월 할멈은 월선의 거짓말에 치가 떨렸습니다. 할멈은 고모님께 조용히 다가가 귀띔을 해드리고 싶었으나 집안의 치부를 손님 앞에서 들추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꾹 참았습니다. 고모님은 찜찜한 표정으로 내 며칠 묵으면서 지켜볼 것이다.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제대로 하거라 하고 으름장을 놓으신 뒤 사랑채로 들어가셨습니다. 월선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고모님의 등장이 자신의 계획에 큰 방해물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부엌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깐깐한 고모 할망구가 있는 동안은 조심해야 해. 괜히 밉보였다가는 대감님 귀에 들어가 쫓겨날지도 몰라. 그녀는 잠시 욕심을 접고 납작 엎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맛본 권력과 편안함의 달콤함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모님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마님의 보약 재료 중 귀한 녹용 몇 조각을 훔쳐내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시장에 내다 팔면 큰 돈이 될 거야. 아니면 내가 다려 먹고 더 예뻐지든가. 도둑질도 한번 하면 버릇이 된다더니 월선의 손버릇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나빠져 있었습니다. 한편 대감님은 고모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지셨습니다. 고모님은 대감님을 조용히 불러 조카님 집안 단속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안 사람이 아프다고 아래 것들에게 살림을 다 맡겨두니 기강이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저 월선이라는 아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이다. 너무 믿지 마시고 잘 살펴보세요. 라고 충고하셨습니다. 대감님은 예 고모님, 저도 안 그래도 좀 이상하다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워낙 월선을 신뢰해왔던 터라 당장은 의심을 크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고모님의 말씀은 대감님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고 그동안 무심코 넘겼던 월선의 행동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명주 A씨는 고모님의 방문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시댁 어른이 오셨는데 일어나서 대접도 못 해드리고 누워만 있는 며느리 꼴이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월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고모님께서 찾으십니다. 힘드시겠지만 사랑채로 좀 나오셔야겠습니다. 사실 고모님은 마님을 오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편히 쉬라고 당부하셨을 뿐인데 월선이 마님을 골탕 먹이고 고모님 앞에서 마님의 초라한 꼴을 보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마님은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옷을 갈아입고 지팡이를 짚으며 힘겹게 방문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훅 끼쳐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지만 어른이 부르신다니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천리, 만리길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월선은 부축하는 척하며 마님의 팔을 잡았지만 실은 꼬집듯이 세게 잡거나 걸음을 재촉하여 마님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마님 좀 빨리 걸으세요. 어른이 기다리시는데 굼뜨게 구시면 어떡해요. 월선의 타박에 마님은 숨이 턱까지 차올라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사랑채 마루 앞에 다다랐을 때 마님은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습니다. 사랑채 문을 열고 나온 고모님과 대감님은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는 마님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이 추운 날에 어딜 나온 건가? 대감님이 급히 뛰어내려와 마님을 부축하셨습니다. 고모님도 놀라 물으셨습니다. 내가 푹 쉬라고 그리 일렀건을 왜 밖으로 나왔느냐? 마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모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여 라고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그 순간 대감님과 고모님의 시선이 동시에 월선에게로 향했습니다. 월선은 당황하여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이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마님께서 잘못 들으셨나 봅니다. 저는 마님이 답답해하시니 바람이라도 쐬시라고 한 것인데 어찌 제 탓을 하십니까? 그 뻔뻔한 거짓말에 3월 할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부엌에서 뛰쳐나오려 했으나 다른 하인들이 말리는 바람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대감님은 미심쩍은 눈초리로 월선을 보았으나 당장은 마님을 방으로 모시는 것이 급하여 더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월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이번 일로 인해 대감님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고 하얗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월선의 검은 마음만이 더욱 뚜렷하게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집안의 위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 일보 직전이었고 모든 진실이 밝혀질 날도 머지않아 보였습니다. 쏟아지는 눈송이들은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듯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고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김대감 댁의 불안한 공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월선의 대담함은 곱비 풀린 망가지처럼 더욱 거세졌는데 이는 고모님이 계실 동안 억눌렀던 욕심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대감님의 눈을 피해 안방의 물건들을 제 방으로 하나둘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잘한 놀이개나 비녀 같은 장신구였으나 점차 눈에 띄는 비단 병풍이나 고급 도자기 같은 것들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월선은 대감님이 안차에 살림의 어두운 것을 이용하여 마님께서 실증이 나신다 하여 창고로 옮겨두었습니다라고 둘러대면 그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방은 어느새 하녀의 방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호화로운 물건들로 채워져 가고 있었고 그럴수록 그녀의 마음속 허기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명주 A씨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고 의원이 지어준 약을 먹어도 기운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월선의 끔찍한 소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의원이 이 약은 귀한 약재를 썼으니 정성껏 다려 드시면 곧 기운이 나실 것입니다. 라고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월선은 약탕기를 불 위에 올려두고는 딴짓을 하거나 다 다려진 약을 일부러 쏟아버리고 물을 타서 양을 맞추곤 했습니다. 마님이 빨리 나으시면 내 세상이 끝날지도 몰라. 월선은 부엌 구석에서 식은 약사발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에게 마님의 건강 회복은 곧 자신의 권력 상실을 의미했기에 그녀는 은연중에 마님이 영영 일어나지 못하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희미한 약 냄새만이 진동하는 부엌에서 월선의 그림자는 길고 어둡게 일렁겼습니다. 그러던 중 집안에 큰 행사가 다가오고 있었으니 바로 김대감 댁의 조상님을 모시는 제삿날이었습니다. 제사는 집안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며느리인 안방마님이 모든 준비를 총괄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명주 A씨가 병석에 누워있으니 월선은 이때다 싶어 자신이 제사 준비를 도맡겠다고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마님께서 편찮으시니 제가 대신하여 정성껏 제수용품을 장만하고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월선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고 대감님은 다른 대안이 없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로써 월선은 집안의 곳간 열쇠와 제수 비용을 손에 쥐게 되었는데 이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나 다름없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월선은 장터로 나가 제수용품을 사면서 본격적으로 입속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최상급의 과일과 생선을 사야 할 돈으로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부실한 하급품을 샀고
남은 돈은 모조리 자신의 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어차피 조상 귀신이 와서 맛을 볼 것도 아니고 상에 올려놓으면 그럴싸해 보이기만 하면 그만이지. 그녀는 장터 상인들과 흥정을 하며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상인들이 이건 제사상에 올리기에는 좀 부족한 물건인데 하며 난색을 표해도 월서는 잔말 말고 싸게나 주쇼 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녀의 장바구니에는 시들한 배와 눈이 풀린 생선이 담겼지만 그녀의 전대에는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채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월서는 하인들을 부려 제사 음식을 만들게 했는데 재료가 좋지 않으니 음식 때깔이 고울 리가 없었습니다. 부엌일을 돕던 참모가 월서나 조기가 너무 작고 싱싱하지 않아서 구워도 볼품이 없겠다. 다시 사와야 하지 않겠니? 하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월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요즘 물건이 다 귀해서 그래요. 정성으로 구우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대감님도 별 말씀 안 하실 테니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고 하인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면서도 월선의 기에 눌려 억지로 음식을 장만해야 했습니다. 부엌에는 고소한 기름 냄새 대신 묘한 비린내와 탄내가 감돌았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사멀 할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조상님을 모시는 신성한 제사마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월선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폐륜이었습니다. 할멈은 월선 몰래 장바구니를 뒤져 영수증과 남은 돈을 확인하려 했으나 월선이 얼마나 용의주도한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애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할멈은 월선이 제 방 서랍 깊숙한 곳에 무언가를 숨기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늦은 밤 창호지 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서 월선은 훔쳐온 엽전들을 세어보며 희죽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멈은 가슴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저것이 정령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한편 병석에 누워있던 명주 A씨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몸은 아파도 정신은 맑은 날이 있었는데 방 안의 공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자개함의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옷장 속에 넣어둔 비단 이불의 순서가 뒤바뀐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어느 날 밤 목이 말라 물을 찾으려다가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월선을 불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님은 힘겨운 몸을 이끌고 문을 열어보았는데 마당 건너 월선의 방에서 하호호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자신의 비단옷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그동안의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주 A씨는 3월 할멈을 은밀히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할멈 내 몸이 아파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해도 내 눈과 귀까지 먼 것은 아니네. 집안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 않아. 자네가 보기에는 어떠한가? 마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3월 할멈은 마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목격한 월선의 만행을 하나둘씩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제대로 다리지 않은 일, 제수용품 비용을 횡령한 일, 그리고 마님의 물건을 훔쳐간 일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님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가 다시 창백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친동생처럼 아꼈거늘 어찌 내게 칼을 겨눈단 말인가. 마님과 3월 할멈은 월선의 죄를 밝혀내고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장 소란을 피우면 월선이 발뺌을 하거나 도망칠 수도 있었기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마님은 아픈 척을 계속하며 월선의 방심을 유도하기로 했고 3월 할멈은 월선이 빼돌린 물건들을 숨겨둔 장소를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월선의 세상인 듯 했지만 물밑에서는 진실을 밝히려는 거대한 움직임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무거웠습니다. 월선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제삿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녀는 대감님께 마님께서 기운이 없어 제사에 참석하기 힘드실 것 같으니 제가 술잔을 올리는 것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은근슬쩍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월선은 이미 자신이 안주인이나 다름없다는 착각에 빠져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대감님은 월선의 당돌한 제안에 미간을 찌푸리시며 아무리 마님이 아파도 제사는 법도가 있는 법이다.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라고 딱 잘라 거절하셨습니다. 월선은 무안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속으로는 두고 봐, 곧 내가 그 자리에 설 테니까 하며 도끼를 품었습니다. 제삿날 이틀 전 3월 할멈은 월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월선의 방을 급습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화려한 비단옷들과 마님의 폐물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멈은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마님이 시집올 때 해오신 귀한 옷가락지, 대감님이 선물하신 은비녀, 그리고 곳간에서 사라졌던 고급 육포와 꿀단지까지. 월선의 방은 마치 훔친 물건들의 전시장과도 같았습니다. 할멈은 이 참담한 광경을 대감님께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마님의 당부를 떠올리며 증거가 될 만한 몇 가지 물건만 챙겨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명주 A씨는 안방에서 자신의 옷장을 정리하는 척하며 사라진 물건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물건들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살림을 갉아먹으며 제 배를 불리고 있었구나. 마님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 제사는 조상님을 모시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집안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대례복 큰 행사 때 입는 예복을 꺼내어 먼지를 털었습니다. 몸이 아파 한동안 입지 못했던 옷이었지만 이번 제사에는 반드시 이 옷을 입고 안방마님의 위엄을 보여주리라 결심했습니다. 대감님 또한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도 문 밖에서 들리는 월선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신경이 쓰였고 식사 때마다 올라오는 부실한 반찬들을 보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월선아, 요즘 국물 맛이 예전 같지 않구나. 재료를 아끼는 것이냐? 대감님이 넌지시 물으면 월선은 흉년이 들어 좋은 재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감님은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분명 소작인들이 올린 보고에는 올해 농사가 풍년이라고 했는데 월선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감님은 조용히 하인 하나를 불러 장터 물가를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진실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삿날 전날 밤 월선은 부엌에서 몰래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며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거야. 마님은 일어나지도 못할 테고 대감님은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겠지. 그녀는 술기운에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3월 할멈이 들어왔습니다. 월선은 화들짝 놀라 고기를 등 뒤로 숨겼지만 할멈은 이미 모든 것을 본 뒤였습니다. 월선아, 조상님께 올릴 음식을 네가 먼저 입에 대다니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할멈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월선은 술김에 할멈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데 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3월 할멈은 더 이상 월선과 말씨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월선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그래, 실컷 먹어라. 그것이 네가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음식이 될지도 모르니.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월서는 할멈의 뒷모습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이라니 설마 내가 쫓겨나기라도 한다는 거야.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술을 더 들이켰습니다. 취기가 오를수록 판단력은 흐려졌고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보지 못한 채 헛된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대감님은 하인으로부터 장터 물가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대감마님, 장터에는 물건이 넘쳐나고 가격도 예년보다 싸다고 합니다. 흉년이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거짓입니다. 하인의 보고를 들은 대감님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월선이 자신을 속이고 중간에서 농간을 부렸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대감님은 주먹을 꽉 쥐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내 이놈을 당장, 대감님은 당장이라도 월선을 불러 호통을 치고 싶었으나 내일이 제삿날임을 감안하여 꾹 참으셨습니다. 내일 제사가 끝나는 즉시 죄를 물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아무 내색 말라. 대감님의 눈에는 배신감과 함께 서슬퍼런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마침내 제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었지만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월서는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 쥐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대충 세수를 하고 안방으로 가서 마님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마님은 여전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계신 듯 했습니다. 역시 못 일어나시는군. 월서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라고 굳게 믿으며 가장 화려한 한복을 꺼내 입고 붉은 댕기를 메었습니다. 하녀 주제에 감히 입을 수 없는 화려한 차림이었지만 아무도 자신을 막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월선이 모르는 사이에 방역의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3월 할멈은 월선이 훔쳐간 물건들을 보자기에 싸서 대청마루 한 구석에 숨겨두었고 명주 A씨는 아픈 몸을 일으켜 대례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마님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집과 내 사람을 지키는 일이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 마님은 비장한 각오로 옷고름을 매만졌습니다. 안방 문 밖에서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제사를 알리는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제사 준비가 한창일 때 월서는 마루에 나와 하인들을 지휘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거기 전을 좀 더 예쁘게 붙이지 못해 과일은 더 높이 쌓고 그녀의 목소리는 담장을 넘을 듯 높았고 마치 자신이 대감님의 부인이라도 된 양 행세했습니다. 그때 사랑채에서 대감님이 나오시며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대감님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으나 월서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대감마님 준비가 다 되어갑니다. 마님은 못 나오시니 제가 하며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활짝 열리며 명주 A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려한 대례복을 갖추어 입고 꼿꼿하게 선 마님의 모습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월선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안방문이 열리고 명주 A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분주하게 움직이던 마당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멈추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하인들은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는 것조차 잊은 채 멍하니 대청마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명주 A씨는 병색이 완연한 창백한 얼굴이었으나 옥색 대례복을 갖추어 입고 쪽진 머리에 은비녀를 꽂은 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어 옷자락이 가볍게 흩날렸지만 A씨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월선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인의 위엄을 넘어선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월서는 그 시선에 압도되어 뒷걸음질을 치고 싶었으나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월서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몸도 편찮으신데 어찌 나오셨습니까? 찬바람을 쐬시면 병세가 더 깊어질까 염려되옵니다. 제사 준비는 제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 어서 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아랫목에 누우시지요. 월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끝까지 마님을 위하는 척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당당함이나 힘이 실려 있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불안함을 감추려는 비굴함만이 묻어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은 기품 있는 마님의 모습 앞에서 한낱 광대 노름처럼 초라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였습니다. 명주 A씨는 월선의 가식적인 걱정을 무시한 채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월선아, 네가 언제부터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더냐? 내 몸이 아프다고 하여 내 자리까지 비워둔 것은 아니다. 조상님을 모시는 제사는 맏며느리인 나의 소임이거늘 네가 감히 주인의 허락도 없이 안방마님 행세를 하며 제사상을 좌지우지한단 말이냐. 마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마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질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평소 한없이 부드럽기만 하던 마님의 단호한 꾸짖음에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고 월선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입을 달싹거렸지만 마땅한 변명거리가 떠오르지 않아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대감님이 마님 곁으로 다가가 마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대감님은 싸늘한 눈빛으로 월선을 내려다보며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그동안 네가 고생한다 하여 눈 감아주려 했으나 내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마님이 아프신 틈을 타 주인을 속이고 아랫사람들을 핍박한 죄 네가 알렸다. 대감님의 호통소리에 월선은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억울합니다. 저는 오직 집안을 위해 밤낮으로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마님께서 기력이 없으시니 제가 대신하여 굳은 일을 도맡았는데 어찌 저를 이리 매도하십니까? 월선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 눈물조차 거짓으로 점철된 영이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감님은 혀를 차며 하인에게 명하여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선 앞에 툭 던지듯 내려놓으며 물으셨습니다. 네가 집안을 위해 일했다고 그렇다면 이 말라비틀어진 과일과 썩은 생선은 무엇이란 말이냐? 내 너에게 제수용품을 마련하라고 넉넉한 돈을 주었거늘 어찌 이런 형편없는 물건들을 조상님 상에 올리려 했느냐? 월선은 사색이 되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올해 흉년이 들어 장터 물가가 폭등하는 바람에 좋은 물건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구한 것입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월선의 모습에 대감님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이미 장터 물가를 다 확인한 뒤였기에 그녀의 거짓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대감님은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월선 앞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오늘 아침 장터 상인들에게 직접 확인한 물가표다. 올해는 풍년이라 곡식과 과일이 넘쳐나고 가격도 예년보다 싸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너는 흉년이라 속이고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느냐? 월선은 바들바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명백한 증거 앞에 낱낱이 드러나자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주변의 하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제삿돈을 떼어먹다니 간이 부어도 유분수지. 어쩐지 요즘 오시며
장신구가 화려하다 했어. 월선을 향한 비난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이때 부엌 쪽에서 3월 할멈이 커다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와 대청마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대감마님 마님, 이것 좀 보십시오. 월선이 년이 제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물건들입니다. 할멈이 보따리를 풀어 헤치자 그 안에서 마님의 옷가락지 은비녀 비단 저고리, 그리고 곳간에서 사라졌던 귀한 약재와 건어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경악성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좀도둑질 수준이 아니라 안방 살림을 통째로 훔쳐낸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님이 시집올 때 가져오신 귀한 놀이개가 월선의 보따리에서 나오는 것을 본 순간 명주 A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명주 A씨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이 비녀는 대감님께서 내 생일에 선물해 주신 것이고 이 비단은 내가 아껴두었던 것이다. 월선아, 내가 너를 믿고 내 방을 맡겼거늘 너는 내 물건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훔쳐갔구나. 네가 진정 사람이냐? 마님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월선은 엎드린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해서 울었으나 이제는 자신의 탐욕이 빚어낸 참담한 결과가 두려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안방마님의 자리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차가운 바닥과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뿐이었습니다. 대감님은 3월 할멈에게 월선이 입고 있는 옷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가 입고 있는 옷도 마님의 옷감을 훔쳐 만든 것이 분명하다. 당장 벗겨내라. 대감님의 엄명에 3월 할멈과 다른 하녀들이 다가와 월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월선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대감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대감님은 냉정하게 뿌리치셨습니다. 용서는 죄를 뉘우치는 자에게나 베푸는 것이다. 너는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주인을 능멸하고 조상을 욕되게 했다. 내 집에서 더 이상 너를 둘 수 없으니 당장 나가거라. 월선은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3월 할멈은 월선이 입고 있던 화려한 비단 저고리를 벗겨내고 대신 낡고 거친 무명옷을 던져 주었습니다. 이것이 내 분수에 맞는 옷이다. 남의 것을 탐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거라. 월선은 치욕스러움에 몸을 떨며 무명옷을 걸쳤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했던 머리도 헝클어지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방마님처럼 행세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욕심에 눈이 멀어 패가 망신한 초라한 하녀의 모습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대감님은 월선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관에 고발하여 곤장을 맞게 할 수도 있으나 그동안 일한 정을 생각하여 쫓아내는 것으로 그치겠다. 다시는 이 마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만약 또다시 내 눈에 띄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면 그때는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월선은 대감님의 서슬퍼런 경고에 몸을 움츠리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짐을 챙길 새도 없이 3월 할멈이 던져준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들고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텅 빈 손과 무거워진 발걸음만이 그녀의 처지를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대문 밖으로 사라지자 하인이 빗장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대문이 닫히자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일시에 거치는 듯 했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하인들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안도했습니다. 알터니가 빠진 것 같네. 그러게 말이야. 이제야 집안이 좀 조용해지겠어.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제삿날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지만 오히려 집안의 화근을 뿌리 뽑게 되어 다행이라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섞여 있던 불길한 기운은 사라지고 맑고 깨끗한 기운만이 남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명주 A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대감님이 급히 A씨를 부축하여 마루에 앉히셨습니다. 부인 고생 많았소. 몸도 성취하는데 이 큰일을 치르느라 얼마나 힘들었소. 대감님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셨습니다. 명주 A씨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대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님. 제가 부족하여 집안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입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두 분은 서로를 위로하며 잠시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3월 할멈은 하인들을 독려하여 어수선해진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들 구경 그만하고 일해라. 제사 준비 다시 해야지. 부엌 참모는 쌀 씻어 밥 새로 안치고 나머지는 마당 쓸어라. 할멈의 우렁찬 목소리에 집안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월선이 망쳐놓은 음식들은 모두 치워버리고 비록 시간은 늦었지만 정성을 다해 새로운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곳간에 남아있던 재료들을 모아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니 어느새 집안 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갈하고 소박한 음식들이 제사상에 하나둘씩 차려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사방에 어둠이 깔릴 무렵 김대감 댁 대청마루에는 촛불이 은은하게 밝혀졌습니다. 대감님과 명주 A씨는 정갈한 옷차림으로 조상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조상님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부정한 기운을 몰아내고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술 한 잔 올리니 부디 흠향하소서. 대감님의 충문 읽는 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님도 옆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하며 집안의 평안과 대감님의 건강 그리고 자신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비록 제사상은 예전보다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만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온 가족과 하인들이 둘러앉아 음복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감님은 하인들에게도 술과 음식을 넉넉히 나누어 주라 명하셨습니다. 월선이 있을 때는 자기 입속 챙기느라 하인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었으나 오늘은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전 한 조각을 받아든 하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역시 마님 손길이 닿으니 음식 맛이 다르구만. 그럼 이게 진짜 우리 대감님 댁 인심이지. 부엌 한편에 모여 앉은 하인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의 서름을 털어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하인들도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지만 안방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대감님은 마님을 위해 직접 이불을 펴주시고 따뜻한 꿀물을 타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했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까맣게 모르고 집안을 망칠 뻔했소. 대감님의 말씀에 마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프다는 핑계로 너무 무심했습니다. 월선이도 처음부터 나쁜 아이는 아니었을 텐데 제가 잘 보살피지 못해 욕심을 키운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마님의 착한 심성에 대감님은 다시 한번 감동하며 아내의 손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한방눈은 마당에 남아있던 월선의 발자국과 소란스러웠던 흔적들을 하얗게 덮어주었습니다. 문풍지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제 그 소리는 처량하거나 무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을 감싸고 있는 따뜻한 온기 덕분에 포근한 자장가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와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안방에서는 두 분의 도란도란한 말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찾아온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아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가올 봄을 기다리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김대감 댁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쫓겨난 뒤 김대감 댁에는 마치 긴 장마가 끝나고 마침내 맑은 해가 뜬 것처럼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던 월선의 뒷모습과 함께 집안을 짓누르던 어둡고 습한 공기도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겨울 햇살의 따스함과 사람들의 맑은 웃음소리였습니다. 마당의 눈은 아직 녹지 않았지만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햇살에 반짝이며 영롱한 빛을 내는 모습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면서도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어깨를 움츠리지 않았고 빗자루질 소리마저 경쾌하게 리듬을 타며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명주 아씨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월선이 약에 장난을 치지 않고 정성껏 달인 탕약을 제때 드시게 된 덕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약이었습니다. A씨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스스로 일어나 방 안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깊은 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창백했던 볼에는 옅은 홍조가 피어올라 마치 봄날의 복사꽃처럼 생기가 돌았고 눈동자는 총기를 되찾아 집안 살림을 굽어 살피는 안주인의 위엄을 되찾았습니다. 대감님은 그런 부인의 모습을 보며 이제야 내 집이 제대로 돌아오는구려 하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집안의 살림살이도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이 제멋대로 옮기거나 숨겨두었던 물건들은 3월 할멈과 명주 A씨의 손길을 거쳐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방의 자개장은 다시 은은한 빛을 발하며 마님의 옷들을 품었고 곳간의 항아리들은 깨끗하게 닦여 곡식과 장들로 채워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명주 A씨는 몸을 움직여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며 소홀했던 살림을 하나하나 직접 챙기셨습니다. 그녀가 장독대를 행주로 닦으며 항아리들의 위치를 바로잡을 때마다 집안에는 질서와 정돈됨에서 오는 편안함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3월 할멈은 다시금 안채의 어른으로서 하녀들을 인자하면서도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주인과 종이 서로 믿고 의지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제 분수를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다. 할멈의 가르침은 월선의 일로 큰 교훈을 얻은 하녀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부엌에서는 음식을 몰래 훔쳐 먹거나 재료를 빼돌리는 일이 사라졌고 서로 미루거나 헐뜯는 소리 대신 내가 할게, 수고했어 하는 다정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밥 짓는 냄새는 더욱 구수해졌고 국물 맛은 깊어졌으며 모든 음식에는 만드는 이의 정성이 고스란히 배어들어 먹는 이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대감님과 명주 A씨의 사이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더욱 단단하고 애틋해졌습니다. 대감님은 그동안 아픈 부인을 두고 바깥일만 챙기느라 집안 사정을 몰랐던 것을 미안해하시며 사랑채에 계신 시간보다 안채에 머무시는 시간을 늘리셨습니다. 두 분은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에 푹 빠지셨습니다. 대감님은 서책에서 읽은 재미난 옛날 이야기나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셨고 마님은 집안의 소소한 일상과 하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분의 웃음소리가 문창호지 너머로 새어나올 때면 지나가던 하인들도 덩달아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가볍게 옮겼습니다. 어느덧 동지가 다가왔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은 묵은 해에 애군을 쫓고 새해의 복을 비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명주 A씨는 이번 동지에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팥죽을 넉넉히 쑤어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집안이 어수선하여 모두가 마음고생이 심했을 테니
붉은 팥죽을 먹고 나쁜 기운을 싹 씻어내고 새 기운을 받도록 하자. 마님의 제안에 하녀들은 신이 나서 팥을 고르고 새알심을 빚을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부엌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리고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며 훈훈한 열기가 가득 찼습니다. 동짓날 아침 김대감댁 부엌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붉은 팥을 삶아 체에 거르고 앙금을 내는 손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동글동글한 새알심을 만드는 하녀들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듯 경쾌했습니다. 명주 A씨도 직접 부엌으로 나와 팔을 걷어붙이고 새알심 빚는 것을 거들었습니다. 하녀들이 많이 못 버리십니다. 저희가 다 할 테니 들어가 계세요. 하고 만류했지만 마님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같이 둘러앉아 음식을 만드니 내 마음이 더 즐겁구나. 나도 솜씨 좀 발휘해 보자꾸나. 마님의 소박하고 다정한 모습에 하녀들은 감동하여 더욱 정성을 쏟았습니다. 가마솥에서 팥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내는 소리는 마치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정겨웠습니다. 툭투둑 하고 팥죽 방울이 튀어 오를 때마다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진동을 하여 입안에 군침이 돌게 만들었습니다. 3월 할멈은 큰 나무 주걱으로 죽이 눌어붙지 않도록 저어주며 불 조절을 했습니다. 자, 이제 새알심 넣는다. 나이 수대로 먹어야 하니 잘 세어가며 먹거라. 할멈의 농담에 부엌 안은 까르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얀 새알심이 붉은 팥죽 속으로 퐁당퐁당 빠져들고 잠시 후 동동 떠오르며 잘 익었음을 알렸습니다. 잘 쑤어진 팥죽은 제일 먼저 사당에 올려 조상님께 예를 갖추고 다음으로 장독대와 곡간대문 등 집안 곳곳에 조금씩 뿌려 잡기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온 식구가 둘러앉아 팥죽을 먹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대청마루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그릇들이 줄지어 놓였고 시원한 동치미 한 그릇이 곁들여져 환상의 궁합을 자랑했습니다. 대감님과 마님은 물론이고 가장 어린 부엌대기 하녀까지 모두가 똑같이 따뜻한 팥죽 한 그릇씩을 받아들었습니다. 붉은색은 악귀를 물리친다 하니 월선이 남기고 간 나쁜 기억들도 이 팥죽과 함께 모두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었습니다. 대감님은 팥죽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드시고는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허허, 참으로 맛이 좋구나. 팥의 구수함과 새알심의 쫄깃함이 어우러져 일품이다.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팥죽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소. 대감님의 칭찬에 명주 A씨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마음으로 만들어서 그럴 것입니다. 많이 드시고 올겨울 건강하게 나십시오. 하인들도 후후 불어가며 뜨거운 죽을 먹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어휴, 속이 다 뜨뜻해지네. 동치미 국물 마시니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여기저기서 만족스러운 탄성과 행복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날 오후 명주 아이씨는 넉넉히 쏜 팥죽을 항아리에 담아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명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지게에 팥죽 항아리를 지고 마을을 돌며 김대감 댁에 인심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팥죽을 받아들고 고마워하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역시 김대감 댁 마님은 마음씨가 비단결이야. 집안에 우환이 있었다더니 이제 다 해결되고 복만 남았나 보네. 월선으로 인해 생겼던 안 좋은 소문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금 덕망 높은 가문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나눔을 통해 얻는 기쁨은 명주 A씨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주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오자 김대감 댁은 깊은 평온 속에 잠겼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하얀 눈이 덮인 기와지붕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가끔씩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마저 자장가처럼 아늑하게 들렸습니다. 안방 아랫목은 군부를 지펴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고 두꺼운 소미불은 포근하게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명주 A씨는 이불 속에 들어가 누우며 대감님께 말했습니다.
대감님, 이리 따뜻한 방에서 두 다리 뻗고 누우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욕심이 없어 보였으나 실은 건강하게 대감님 곁을 지키고 싶은 욕심이 가장 컸나 봅니다. 대감님은 마님의 손을 꼭 잡으며 다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욕심이 아니라 소망이라 하는 것이요. 당신이 건강해진 것만으로도 나는 천하를 얻은 것 같소.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아끼며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 두 분은 서로를 마주보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호지 문에 비친 달빛이 마치 축복처럼 두 분의 머리맡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 안가득 퍼진 모과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고 밖에서 사각거리는 대나무 아잎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월선이 떠난 빈자리는 컸지만 그 자리는 이제 헛된 욕망이 아닌 진실한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녀들은 따뜻한 행랑채에서 서로의 등을 맞대고 잠이 들었고 3월 할멈도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집안을 지키는 삽살개마저 꼬리를 말고 편안하게 잠든 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욕심을 부리다 모든 것을 잃고 추운 밤거리를 헤매고 있을지 모르지만 제 분수를 지키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의 밤은 이토록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명주애 씨는 잠결에 문득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몸이 아파 서러웠던 날들, 월선의 기세에 눌려 불안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지금의 평화를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리라. 내 집과 내 사람들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리라. A씨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계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숨소리는 고르고 편안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상골 마을의 정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끔 지붕 위에 쌓인 눈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은 고요함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밤의 깊이를 더해주는 소리였습니다. 온돌방의 온기는 밤새 식을 줄 모르고 사람들의 꿈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김대감 댁의 기와지붕 위로 쏟아지는 별빛들은 마치 이 집의 앞날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욕심은 화를 부르고 정직과 성실함은 복을 가져온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하나도 그르지 않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안방마님이 되고 싶었던 하녀 월선은 헛된 꿈을 꾸다 차가운 바람 속으로 사라졌지만 마음씨 고운 명주 아씨와 덕망 높은 김대감은 따뜻한 집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워있는 이불 속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여러분의 꿈속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옛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고 남은 것은 편안한 잠자리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도 맑은 달이 뜨고 따뜻한 팥죽 같은 온기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깊고 고요한 잠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